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다섯 번째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외적에 함께 맞섰으나 정치적 라이벌이 되었던 이순신과 원균. 1. 거북선을 활용해 외적을 물리친 명장 이순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두 분은 세계적으로도 칭송받는 업적을 세우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업적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거북선을 떠올리듯이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화포의 우위를 통해서 임진왜란 당시의 왜적들을 막아내었습니다. 또한 군사의 수나 장비에 있어서 절대 열세였던 조선군이 하객진 등의 탁월한 군사적 작전으로 왜군을 물리친 전략 역시 이순신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틀어 막았던 덕분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순신 장군의 경우 국가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본인의 능력만으로 23전 23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에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여서 승리를 했고요.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했던 사천포 해전에서도 승리했고, 이순신 제독의 3대 대첩이라고 불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한산, 명량, 노량과 같은 전투 역시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명전투였습니다. 1545년 4월 28일 서울의 건천동, 현재의 인현동에서 태어난 이순신은 22살부터 뒤늦게 무예를 배우기 시작해서 32살이 되어서야 묵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이후 함경도에서 국경을 방비하는 초급 장교로 복무하던 그는 중앙정부인 훈련원 봉사 일종의 교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팔품의 낮은 품계였던 그가 정오품인 병조, 정랑, 서익이 가까운 사람을 특진시키려 하자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충청도로 좌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그의 강직함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이후 1583년 여진족 니탄계가 난을 일으키자 다시 함경도로 차출이 되었고, 또 한 번 함경 북병사 이일에 눈밖에 나서 백의종군을 했다가 1588년 1월 여진족의 추장 우울기내를 사로잡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조정에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류성룡의 추천으로 전북 정읍의 현감으로 지내던 중에는 1591년 선조에 의해서 전라 좌수사까지 단번에 군수와 절제사를 임명장만 받고는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수와 절제사를 거치고 나서야 전라 좌수사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데, 그건 임명장으로만 대체하고 그대로 전라 좌수사로 단번에 올라뛰었던 거죠. 아마 선조가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라자수사가 된 이순신은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노력은 다음 해였던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최초의 출격 작전, 일명 1차 출전으로 옥포만에서 도도 다카도라가 이끄는 적선 26척을 격침시키면서 임진왜란 최초로 조선의 승리를 기록한 거죠. 이후에도 사천포, 당포, 당항포 등에서 연달아 승리한 그는 한산도에서 하객진을 선보이면서 40여 천의 적선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앙골포에서도 40여 척의 외선들을 격파하는 위험을 드러내면서 바다를 완전하게 틀어 막아서 상륙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던 왜군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날려버린 것이죠.
2. 아버지의 후원과 선조의 총애를 받은 원균. 1540년 충청도 진위군 현재의 평택시에서 병마절도사 원중량의 장남으로 태어난 원균은 28살에 무과의 을과 2위로 급제하며 벼슬을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버지의 백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1 원균 편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1575년 선조 9년 잠시 거제 현령으로 부임했던 원균은 이후에 조산보 만호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 여진족의 토벌에도 공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1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이 되었지만 대간이 그의 무능함을 이유로 탄핵을 해서 파직이 됩니다. 그러나 선조는 원균을 총애했던 까닭에 1년 만에 다시 조선 최대 수군 군영인 경상 우수영의 수군 절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원균은 초기에는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 사실을 가장 먼저 이순신에게 알렸던 이도 원균이었고요. 초기에 외적들의 선박 30여 척을 격파한 것도 역시 원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권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외적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자 경상도에 있던 수군의 배 70여 척을 모두 자침시키고 수군 군영에는 불을 질러버립니다. 또 다른 장계에 따르면 외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은 남의 섬들의 군량과 군기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전선을 운용할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들에게 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자구책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모을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고성으로 몸을 피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순신과 합류한 이후에 함께했던 옥포해전에서는 이순신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군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순신과의 사이는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선조는 원균을 이순신과 떼어놓기 위해서 충청 병사로 발령을 내는데 정 3품에서 종 2품으로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선조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물론 그곳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바로 정유재란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원균은 수군이 출동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위용을 과시한다면 가등청정이 수전에 약한지라 그냥 물러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선조는 원균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산포에서 한 차례 외적들을 격파한 뒤 빼앗은 부산포를 수복하지 않은 채 웅크리고 있던 이순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는 이순신을 내쫓고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미 경상도의 중요한 거점 곳곳을 점령하고 외성을 쌓고 있는 이 왜군들을 상대로 부산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이었죠. 아니 사실 원균 본인이 어, 부산포를 수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순신을 모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일 뿐이죠. 하지만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덜컥 자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원균은 자신이 내뱉은 말도 잊어버리고 기생을 끼고 앉아서 술이나 마시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원수 권율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라며 전투를 종용하자 그제야 전병력을 동원해서 다대포에서 적군의 빈 군함 8척에 불을 질렀다가 서생포에서 외적의 주력 함대를 만나서 대패합니다. 간신히 가덕도에 도착한 원균은 그곳에서 다시 일본의 복병을 만나서 괴멸적인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권율에게는 곤장을 맞게 됩니다. 권율은 국가에서 너에게 높은 벼슬을 준 것이 어찌 한갓 편안히 부귀를 누리라 한 것이냐. 임금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면서 다시 한산도 수군 군영으로 돌려보냅니다. 수많은 구설수에도 크게 벌을 받은 적 없었던 원균은 수치감과 분노에 휩싸였고요. 7천량 앞바다에 전선을 늘어놓은 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1597년 7월 16일 우리 해전사의 길이 남을 대패배의 역사인 칠천해전이 벌어집니다. 왜군들은 배짱 좋게 밀려온 조선의 수군들이 칠천량 앞바다에 멈춰 있자 밤을 틈타서 기습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향했던 조선의 수군은 경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었고요. 결국 동원되었던 160여 척의 배 중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이 이끌고 도망친 12척만을 남기고 조선의 수군은 그야말로 몰살을 당합니다. 물론 원균 역시 당시에 실종이 되었는데 대부분 왜적의 습격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패전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버리고 숨어서 살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 이순신 제독의 컴백 그리고 종전. 그제야 당황한 선조와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불러들입니다. 원균 때문에 파직당했던 이순신은 원균 때문에 다시 복직했던 것이죠. 이순신은 남해안 일대를 돌면서 수군을 모집했고요. 마침내 한 척을 더 보강해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선과 명량에서 맞붙어 이른바 명량대첩을 이뤄냅니다. 원균이 7월 16일에 칠천량 해전을 통해서 수군을 깡그리 날려버린 두 달 뒤인 9월 16일에 일어난 쾌거였죠. 이후 수군의 양성에 힘을 쓰던 이순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철수를 결정한 왜군들을 치기 위해 1598년 9월 명나라 수군과 연합을 해서 총공격에 돌입합니다. 특히 순천 외성에 고신이 유키나가 포위를 하고 있던 조명 연합군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던 왜군들은 명나라 장수 진립을 꼬드겨서 한 척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을 했고요. 여기에 넘어간 진립이 한 척을 빠져나가게 해주자 이 배로 원병을 청해서 약 500척의 왜선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수군을 모두 잃었다가 회복한 조선은 50척, 명나라의 전선은 300척이었으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몰려온 거예요. 이순신은 과감하게 순천 외성의 적 대신 몰려오는 500척과 맞서기로 결정을 했고요. 야간에 적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맞붙은 이 노량해전에서 결국 열세를 극복한 조명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사망을 했죠. 물론 이순신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 부분은 한국사 미스터리 5번째 이순신 죽음에 관한 논란들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투가 모두 끝난 후에야 알려진 이순신의 죽음에 명나라 장수 진립은 3번이나 엎어지며 통곡을 했고요. 명나라의 수군들 역시 눈물을 흘렸으며 이순신의 유체가 운반되는 길에 있던 모든 마을의 백성들이 뛰쳐나와 운구를 붙잡고 공이 실로 우리를 살렸는데 공은 이제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시오 라면서 통곡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벼슬에서 서로 신경전을 펼치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국난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원균과 이순신. 그들이 사망한 후에 이 두 사람의 위치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원균은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임에도 슬퍼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선조만이 전투에 대패하고 죽은 원균을 선무공신에 추서하여서 높여주었습니다. 선조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순신은 그야말로 온 조선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명나라의 장수 그리고 군졸들마저 그의 죽음을 비통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이순신과 원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 호기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